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요 앞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해 속의 삼조고를 통해 본 복락과 재화의 의미고찰입니다. 이제 좀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화복에 관련된 메시지를 해 속의 삼조고를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갖고 제가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요. 태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해 속의 삼조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태양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조고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그러한 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락과 재화의 그런 의미를 어떻게 고찰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구려 고분벽화에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왜 고구려의 상징물로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이 표현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그러한 도상이 어떤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기능해 왔는가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간단하고 쉽게 하도록 하겠지만은 혹시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얘기한 것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귀성과 신생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결국은 하늘 세계를 대표하는 물상으로서 왕권의 상징물로 사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태양이 광명과 풍요를 상징한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귀성과 신성에 대해서, 신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양은 매일매일 어떡합니까? 아침이 되면 변함없이 매일매일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문양을 뭐라고 하냐면 일상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문은 주로 어디에 표현이 많이 됐냐면은 죽은 자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에 주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즉 묘제를 장엄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태양처럼 태양은 저녁에 지지만 단순하게 진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 해서 지는 거죠? 내일 아침 뜬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이 육신은 죽지만 죽고 난 사후 세계에 다시 영원히 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부활하고 재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죽은 자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에 무엇을 표현하냐면 해와 달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태양, 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달 얘기는 뭐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태양은 매일매일 재생하지만 달은 28일을 주기로 해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유물이나 유적에 해와 달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 영원히 다시 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부활하고 재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태양 속의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한 그런 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 역시도 고분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진파리 7호분. 그래서 요거는 죽은 사람이 벼는 벽열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두침이라고 얘기하는데, 두침의 가장자리 마구리 부분을 장식했던 그런 용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안에도 해 속의 삼조고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양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재생과 부활, 신생의 상징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이제 묘비에 표현된 경우거든요. 요거는 지광국사 현묘 탑비에 표현된 삼조고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둥근 그 문양이 바로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일상문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묘제 장엄에 이렇게 태양을 상징화한 문양들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 일상문은 아무 용도에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문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상이 뭐냐면은 태양과 해와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천상의 대표적인 물상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절대적인 것이 태양이라면 이 지상의 절대적인 것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최고 권력자인 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은 뭐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왕권의 상징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태양을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문양은 죽은 자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나 또는 왕권의 상징물에 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권의 상징물에 표현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북한에 있는 유물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국박에서 순회 전시를 한 적이 있는 그런 건데, 태조 왕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머리에 뭘 쓰고 있냐면은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제가 지금 크로즈업한 거예요. 요거는 무엇과 무엇을 결합시킨 그러한 도상이냐면은 요거는 둥근 해와 초승달 모양의 달을 결합시킨 그런 문양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죠. 근데 원래는 8개였는데 지금은 2개는 소실되고 6개만 남아 있습니다. 8개를 표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왕권의 상징으로 태양을 표현을 태양을 상징한 일상문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태양에 대한 상징성도 왕조나 왕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 피지배자인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태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왕조나 또는 왕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은 뭐 하는 법이 없습니까? 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왕권의 상징물로 해와 달을 표현한 거는 왕조가 뭐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원하고 무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낮에 이 세상을 비추는 거는 태양이고 밤에 세상을 비추는 거는 달이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이 자기가 이쁜 사람한테는 더 많이 비춰주고 자기가 미운 사람한테는 덜 비춰주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줍니까? 공평하게 비춰주죠. 그래서 왕의 밝은 정치가 온 누리에 온 백성한테 골고루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태양을 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 원래 8개였는데 지금 2개가 소실되고 없어졌다 그랬죠. 8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방, 팔방이라고 얘기하죠. 팔방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온 누리, 온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상의 요 보관에 보이는 해와 달을 결합시킨 이런 문양들을 통해서 왕의 은덕이 골고루 온 백성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투영해서 표현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왕이 앉는 그 어자 내지는 용자라고 하는데 그 뒤에 1월 5학도라는 병풍이 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1월 5학도를 보시면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항상 해와 달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경우 역시도 왕조가 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십장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10가지 장생하는 그러한 대상을 표현한 거를 십장생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1월 5학도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십장생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십장생에 포함되는 게 여기 뭐가 표현되는데 일단 해가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산, 바위, 물, 그 다음에 소나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 1월 5학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최도 왕건상은 임금의 밝은 정치가 모든 백성한테 온누리에 골고루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거보다는 뭐예요? 십장생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장수, 장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왕조 또는 왕권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번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광명과 풍요, 농경의 풍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 암각화에 그려진 일상문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태양을 상징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동심원으로 표현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태양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농경이 시작된 거는 신석기 시대부터고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주로 농경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자연현상, 자연물 중에도 뭐에 대한 숭배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농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현상이 뭐고 뭐가 있습니까? 태양, 비. 그죠? 그래서 태양과 비에 대한 숭배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태양빛에 의해서 뭐예요? 만물이 소생하고 그 다음에 연글게 되고 또 풍요를 가져다 주고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경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태양 숭배 사상이 강해지면서 태양을 형상화한 여러 가지 도상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동심으로 그린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태양을 하나의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해서 얼굴 모양으로 신상으로 표현하고 태양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은 태양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같이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태양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의 상징이다? 신생과 부활의 상징이다. 그래서 주로 어떤 용도에 많이 사용이 됐다? 죽은 자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에 주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은 또 뭐의 상징이다? 왕권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왕권의 상징물로 사용이 됐는데 왕권의 상징물로 사용이 됐을 때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왕조나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또는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또 광명과 뭐의 농경의 풍요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남아 있는 제가 유물이나 유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삼조고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인가를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운반자 또는 영혼의 전달자, 또 하나는 천자와 천명의 전달자, 또 하나는 공령의 전달자라는 측면,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조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새가 지니고 있는, 날아다니는 새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불사의 상징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풍요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거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모의 상징성과 삼조고의 상징성과 서로 연계되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죠. 모의 상징성하고 거의 다 연결이 됩니까? 태양의 상징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혼의 운반자, 아까 신생과 재생의
상징이라 그랬죠. 태양. 그거랑 연결해 볼 수 있고, 천자와 천명의 전달자,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또 제가 왕권의 상징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태양의. 그다음에 공령의 전달자, 이거는 태양의 광명과 풍요, 농경의 풍요, 이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서 서로가 연계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설명을 할 거냐면은 삼조고 할 때 오가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서 쭉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삼조고 까마귀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새는 어디와 어디를 넘나듭니까? 하늘과 땅을 넘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 이제 뭐 관련된 사진들 또 나오겠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영은 다시 어디로 간다고 믿었냐면은 우리가 원래 왔던 거 하늘로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새는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니까 우리의 영을 이 지상으로 실어 나르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믿었다? 새가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전달자 이런 측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동양에서는 왕이 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특별히 무엇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특별히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새는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니까 하늘의 천명, 소명을 왕이 될 사람, 왕제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믿었다? 그 역시 새가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령의 전달자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흥부놀부전에 보면은 흥부한테 박씨를 전달하는 게 뭐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제비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새는 곡식 또는 곡식의 영인 공령을 전달하는 공령의 전달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새의 상징적인 의미,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조고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제가 삼조고를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삼조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삼조고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삼조고하고 같은 개념을, 이 까마귀 오자하고 같은 개념을 뭐라고 볼 수 있다? 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오자는 까마귀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또 무슨 뜻도 갖고 있죠? 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석, 오골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석은 뭐예요? 검은색의 돌을 뭐라고 하냐면 오석이라고 하고, 오골개는 뭐예요? 이제 검은색의 뭐 닭을 오골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까마귀 오자는 단순하게 까마귀라는 특정한 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도 같이 지니고 있다? 검다라는 뜻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까마귀는 뭐라고 볼 수 있다? 현조. 현은 뭐예요? 거물현이잖아요. 현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르신들이라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천자문에 나오는 첫 번째 귀절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늘이 검다라는 거는 하늘이 단순하게 색깔이 검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자는 또 무슨 뜻도 지니고 있냐면은 깊고 오묘하다는 그런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천지현황이라고 했을 때 현은 뭐예요? 하늘은 깊고 오묘한 세계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를 쭉 연결을 하면 삼조고 내지는 현조는, 삼조고는 어디 안에 집어넣어서 그립니까? 태양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죠. 그 다음에 현은 아까 하늘이 검다고 했으니까는 현조는 무슨 새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새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삼조고와 현조는 결국 무슨 새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늘새이면서 태양새라
태양새다라고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자를 까마귀 오자를 단순하게 까마귀라는 거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예, 검다. 그러니까는 저게 깊고 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까마귀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까마고에서 비롯됐는데 까마고라는 말은 검은 새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자는 까마귀 외에 검다라는 새. 그래서 까마귀라는 말 자체도 검은 새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조에 포함될 수 있는 새가 뭐뭐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까만 새를 다 총칭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대표적으로 까만색을 지니고 있는 새가 어떤 새들이 있죠? 몸 색깔이 까만 게. 예, 까마귀, 까치, 그 다음에 독수리, 매, 제비, 이런 종류들이 다 색깔이 어때요? 까맣죠? 이런 종류를 다 포가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맹금류들이 까만 색을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왜 3조고라고 했을 때 제가 검은 새를 총칭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또 특정한 새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까마귀로 볼 수 있는데 왜 여러 가지 많은 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까마귀를 태양 속에 집어넣어서 그렸을까?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현조, 까마귀, 삼조고 같은 거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뭐의 전달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전달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천명의 전달자. 세 번째는 공령의 전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면 어떤 새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쁜 새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똘똘한 새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새 중에서 IQ가 가장 좋은 새가 까마귀입니다. 가장 명석한 새입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새를 총칭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양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새 중에서 가장 높게 가장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새가 바로 뭐냐면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한방에 있는 분한테 우연한 기회에 들은 얘기인데요. 까마귀를 일러서 뭐라고 부른다? 날비자를 써서 비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상에서 나는 식품 중에 양기를 가장 보충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삼이 있죠. 예. 그러면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양기를 보충해 주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은 해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일러서 뭐라고 하냐면 날비자를 써서 비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우리나라의 특히 남성분들 양기 보충에 좋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잘 드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얘기가 퍼져서 까마귀가 씨가 마를 정도로 많이 잡아먹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같이 말씀 나눈 건데요. 뛰어난 영역 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차지한 지역은요 절대로 남한테 안 뺏깁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밑에 휴지통이라고 하는데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캐나다의 그 어떤 실제로 동물원에서 독수리가 까마귀들이 살고 있는 우리 영역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협심 단결해 갖고 동시에 공격을 해서 누구를 쫓아냈냐면은 독수리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독수리가 너무 놀래서 도망을 가다가 잘못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사자우리로 들어가 갖고 사자밥이 됐다라는 게 기사로 조그맣게 나왔어요. 결국 자기의 영역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지니고 있냐?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은 무엇을 먹으면서 썩은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까마귀가 지니고 있는 이런 특성과 연결해서 왜 그러면 고구려 고분 벽화에 햇 속의 삼조고로 표현된 주로 이제 까마귀 내지는 맹금류의 어떤 특성이 많이 반영된 그러한 도상을 많이 그렸을까? 고구려라는 지역이 바로 어떤 곳에 있습니까? 살기 좋은 풍요한 곳입니까? 주로 척박한 곳이죠.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삶을 뭐예요? 계속 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세력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까마귀가 갖고 있는 이러한 습성이 자기네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그러한 특성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숭배의 대상, 일종의 토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까마귀를 숭배하는 전통이 왜 생겨나게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영혼의 운반자와 불사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크게 이제 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해 속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그렸을 때는 까마귀와 같은 맹금류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새를 그렸을 걸로 보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맹금류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새를 그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물새의 특징이 많이 반영된 새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거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그 해 속의 삼조고입니다. 맹금류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 부리가 어떻게 돼 있죠?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눈이 제대로 표현이 하지만 눈이 부리부리하고 발톱이 날카롭고 요거는 맹금류의 특징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고려 청자에 표현된 이게 다리가 셋이니까 이것도 삼조고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까마귀가 아닌 물새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요. 물새라 그러면 어때요? 부리가 길고 목이 길고 다리가 길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일단 맹금류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그러한 거를 표현한 거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조장의 풍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장이 뭔지 아시죠? 예,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신을 들판에 그대로 이렇게 눕혀놓고 뭐가 쪼아먹게 뭐 하냐면 새가 쪼아먹게 하는데 그때 바로 새는 뭐냐면은 맹금류입니다. 맹금류는 인육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특히 북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을 매장을 해도 뭐가 잘 안 돼요?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장이라는 그러한 장례 풍습이 생겨나게 됐는데 거기 사람들은 새는 지상과 천상을 넘나드니까 새가 쪼아먹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실어 날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장의 풍습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솥대 위에는 주로 이렇게 물새가 올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까마귀가 올려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왜 솥대 위에 물새를 올려놨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새는 어디와 어디만 넘나들죠? 지상과 천상만 넘나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새는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물새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냥 물새가 아니라 모이면서 물새인 새를 주로 조각을 해서 여기다가 얹으냐면은요, 우리가 늘 보는 새는 무슨 새라고 하죠? 텃새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 말만 보는 새는 뭐라고 하죠? 철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무엇을 더 신성하게 여겼냐면은 철새를 더 신성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텃새는 늘 보는 새지만 철새는
일정한 기간에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 새가 지니고 있는 그 세 가지 그 상징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현한 새는 그냥 새가 아니라 물새이면서 철새이면서 물새인 새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새와 물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보통의 새는 하늘과 천상만 넘나들 수 있는데 물새는 어디까지도 넘나들 수 있죠. 수계까지도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 홍수가 일어나도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새이면서 철새인 새는 뭐의 상징으로도 사람들이 생각했다. 죽지 않는 불사조의 상징으로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혼의 전달자로 새를 표현을 했을 때 때로는 맹금류의 모습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물새의 모습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한 의미들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물새이면서 철새인 철새인 새를 조각을 해서 많이 얻는데 우리나라 경상도 해안 일부하고 제주도에는 뭐의 형상을 조각을 해서 얻냐면은 까마귀의 형상을 조각을 해서 얻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요. 까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텃새도 있고 뭐도 있냐면은 철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상도 해안 일부 엄격하게 얘기하면 영일만 일대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철새인 까마귀를 떼까마귀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떼까마귀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자와 천명의 전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조고는 천명의 전달자 내지는 실행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삼국사기에 보면 저 뒤편에 열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열전편이 있는데 열전에 누구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관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궁예와 관련된 그러한 기사 내용을 보면 궁예가 처음에 후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그 세달사라는 사찰의 승려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려들도 낮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바리떼라고 해서 큰 바구니를 들고 일하러 나갈 때 그 바리떼에다가 까마귀가 임금 왕자가 새겨진 상화 조각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거는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궁예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라는 거를,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이 까마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천명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아까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조상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고구려의 시조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몽 동명성왕입니다. 동명성왕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알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햇빛의 쪼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햇빛의 쪼임을 받아서 유아부인이 뭐예요? 아이를 잉태하고 뭘 낳냐면은 알을 낳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태양숭배 사상과 그 다음에 난생이니까 난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동물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파충류고 조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충류는 어느 지역에서 더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고온 다습하고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 더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조류는 주로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유목이나 수렵 위주의 생활을 하는 그런 곳에 더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둘을 연결해 봤을 때 결국에 그 햇빛의 쪼임을 받아서 난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태양과 삼조고가 결합된 그러한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삼조고는 왕이 될 사람한테
천명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천명을 실행하는 바로 주체자라고 볼 수도 있죠. 바로 이제 주몽의 그런 신화와 연결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삼조고는 천명의 전달자 내지는 실행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가 하늘과 천상을 제가 넘나든다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 처음에 국가가 형성됐을 때 처음에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었죠? 제사장이 왕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바로 뭘 얘기를 하냐? 샤만, 무당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삼조고는 천명의 전달자 내진 실행자로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샤만의 정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제가 까마귀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까마귀가 삼조고 할 때 오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은 뭐냐면 왜 다리를 세 개로 표현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얘기 하려도 좀 시간 걸리는데 일단은 천명의 전달자라는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인 합일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인간과 땅이 하나다라는 거. 이때 제가 여기다가 지금 써갖고 오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보면 무당 무자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위에 짝대기 긋고 밑으로 내리고 사람 인자 양쪽으로 두 개 쓰고 밑에 짝대기로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위는 하늘을 의미하고 밑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짝대기는 하늘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신을 의미하고 밑에 땅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샤만, 무당, 제사장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 어디와 어디를 연결시키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매개하고 신계와 인간계를 매개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샤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지인 합일사상이라는 거는 하늘과 인간과 땅이 하나,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최고 권력자는 스스로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손인 최고 수장 이런 것들을 함축하는 천지인 합일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엇과 관련해서 이제 천명의 전달자라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으셨지만요. 앞에 거 잠깐 볼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새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개를 접고 있습니까? 이거는 날개 접고 있어요. 이게 휘날리는 거죠. 예. 그런데 크게 그 새를 표현할 때 동새, 움직임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날개를 접은 모습, 하나는 날개를 편 모습,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각각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날개를 접었다라는 건 제가 좀 전에 삼조고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예, 뭐라 그랬죠? 영혼의 전달자, 그 다음에 천명의 전달자, 또 하나는 공령의 전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임무를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접어야 되겠죠. 이거는 뭔가 어디에 안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을 표현한 거를 시대별로 쭉 살펴보면은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은요. 정치적인 안정기에는 일반적으로 새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날개를 접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펴고 있는 경우는 다소 불안정한 시기. 그 다음에 날아가는 모습은요. 아까 또 뭐의 전달자라고 말씀드렸죠? 천명의 전달자라고 했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거나 극도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는 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다?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좀 이제 바쁜데요. 삼조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 갖고 있는지 개략적으로는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왕 들으시는 김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천명의 전달자라는 입장에서 지금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은 대한제국의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그러한 도상은 고구려 고분벽화에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통일신라 때는 아직까지 제가 단 한 점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고구려, 고려, 조선, 대한제국 시기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제가 왜 이게 천명의 전달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해를 그린 일기에 이제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요. 이거는 이제 의장 깃발이에요. 왕이 밖에 행차를 할 때 이제 의장대가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 깃발을 들고 가는데 조선 시대에는 해와 달을 그린 일기 월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황제국, 천자구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일기, 월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시기 사용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 시기 때 사용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탈 과정 속에 조선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조의 종언을 고하고 제국을 탄생을 시키면서 그 대한제국이 천자국이다, 황제국이다, 또는 청나라나 일본과 대등한 자주국이다, 이런 것들을 표방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탄생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천자국, 황제국을 표방했던 대한제국 시기에만 일기, 월기를 사용했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정확히 보면 이건 달이 둘인데요. 이렇게 현조의 모습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조선을 종언을 고하고 무엇을 탄생시켰다? 대한제국을 탄생시켰다라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묘비에서도 이제 천명의 전달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표현된 사례들을 몇 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미난 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누구와 관련된 시기에 남아있느냐 하면은 중종 반정과 관련된 사람들의 묘비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반정에 의해서 왕에 오른 사람이죠. 여기 보면 이곤이라는 사람은 중종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중종 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박원종인데 박원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지금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탁본을 치면은 보이는데 달이 셋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거는 날아가는 모습으로 새를 표현했다는 거는 천명이 왕권이 누구에서 누구로 이양해 갔다?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이양해 갔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달이 셋을 분명하게 표현한 거는 중종이 신하들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세워진 임금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천명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이라는 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명의 전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령의 전달자 내지는 풍요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삼조고가 또 어떻게 표현됐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새를 표현했을 때, 삼조고를 표현했을 때 까마귀의 형상이나 아니면 물새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징적인 의미는 아까 무엇과는 많이 다르다. 첫 번째 뭐의 전달자로 또 삼조고가 표현이 됐죠? 영혼의 전달자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의 형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베리아 종족이나 인디안, 아프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서는 인류한테 곡식을 전해주고 세상의 창조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까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인류한테 곡식을 전해줬다 했으니까 까마귀 역시도 뭐의 전달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공룡의 전달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새로 표현된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솥대 위에 주로 뭐가 올려지냐면은 철새이면서 물새인 새가 주로 올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솥대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세워진다? 농경 지역에 주로 많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 태양도 말씀드렸지만 물이잖아요. 그래서 농경에 있어서 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물새를 농경의 보조신으로 여기면서 농경 지역에서 솥대를 세우고 그 위에 새를 조각을 해서 얹을 때는 주로 무슨 형상으로 얹는다? 물새의 형상으로 얹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과 그 다음에 솥대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아까는 제가 다리셋을 그 천명의 전달자에서는 천지인 하빌사상과 연결시켜서 얘기했는데, 이때 공룡의 전달자라는 측면에서 삼조고의 다리셋은 우리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다리셋을 얘기할 때 그 가운데 다리를 남성의 심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룡이라든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공룡의 전달자, 농경의 풍요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거 모두 다 생산과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과 연결해 봤을 때 삼조고의 다리셋은 바로 또 뭘 표현하고 있다? 남성의 심볼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중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맹금류의 특징적인 모습, 아까 본 거고 똑같지만 이거는 물새의 특징적인 모습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올려진다 그랬죠? 이렇게 물새이고 철새인 거는 농경 지역에 주로 올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청동기실을 들어가면은 이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손바닥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만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유물입니다. 이거 뒤편인데요. 뒤편도 이렇게 반을 나눠서 여기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어떤 남자가 머리에 뭘 썼냐면요, 새 깃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따비라는 농기구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남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남성의 심볼을 그대로 드러낸 채 지금 밭을 갈고 있어요. 이때 머리에 꽂은 새 깃털로 만든 모자는 무엇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새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 세 가지 중에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따비로 땅을 파잖아요. 예, 공룡의 전달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뭐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궤장이라는 겁니다. 궤장은 의자하고 지팡이를 한꺼번에 세트로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궤장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시대의 궤장은 임금이 뭐예요? 일품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있었고 70세 이상이 돼서 요즘으로 치면 정년 퇴임을 하는 노 신하한테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임금이 하사했던 거를 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궤장 중에 여기 지팡이를 보면 위에는 무엇을 조각을 했느냐? 예, 새 모양인데 약간 비둘기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무엇을 또 조각을 해서 붙였냐면 산 모양을 조각을 해서 붙였어요. 마치 방금 전에 본 모호가 굉장히 유사합니까? 여기 보면은 머리 위에는 뭘 썼어요? 새 깃털로 만든 모자. 그 다음에 여기 따비를 밭을 갈고 있죠. 요 위에 보면은 새, 여기 삽, 따비하고 뭐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조선시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경을 위주로 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통이 청동기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던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많은 얘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압축하면 별 얘기 안 했어요. 뭐 얘기했습니까?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삼조고 세 가지인 상징적인 의미를 각각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하십시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 뭐예요? 저 혼자 떠들다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네. 첫 번째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 뭐예요? 날마다 뜨잖아요. 예, 재생과 부활의 상징, 예, 회귀와 재생의 상징.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왕권의 상징.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예, 풍요, 광명과 풍요의 상징. 이제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삼조고의 상징적 의미, 새의 상징적 의미 같이 하세요. 예, 하나는 뭐죠? 예, 영혼의 전달자. 그 다음에 이제 천명의 전달자, 왕권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공령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저기 광명과 농경의 풍요와 관련돼서는 공령의 전달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삼조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삼조고라고 했을 때 삼조고는 또 어떤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는가, 왜 달이 셋으로 표현했는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유물이나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아까 일상문을 뭘 일상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태양을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문양을 뭐라고 한다? 일상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상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태양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그린 거예요? 삼조고와 같은 검은색 현주를 집어넣어서 그린 일상문이 있고요. 아까 1월 5학도 병풍에는 태양 속에 뭐 삼조고와 같은 새 집어넣어서 그렸습니까? 안 그렸습니까? 안 그렸죠? 그냥 둥근 원만으로 표현된 일상문이 있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둥근 원만으로만 표현하기도 하고, 왜 둥근 원 안에 뭐 삼조고와 같은 새를 왜 집어넣어서 표현하는가? 그거는 그러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종족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원으로만 구성된 일상문은 주로 어디 문화권에 많이 나타난다? 한족의 문화권에 많이 나타납니다. 한족을 중심으로 한 무슨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와 반대로 원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어서 표현한 일상문은 한족의 문화권에서 벗어난, 한족과 역사적으로 계속 대치 관계에 있었던 종족이 바로 뭐냐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의 문화권에 주로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족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왜 삼조고와 같은 검은 새를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주로 지향하는 게 뭐냐면 천인합일입니다. 아까 제가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천지인합일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유교 문화권에서는 천인합일을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살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느냐? 하늘과 인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을 살핀다라는 거는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자연의 현상 중에서도 무엇을 굉장히 예민하게 경계를 했냐? 일식을 경계를 했습니다. 일식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엇이 무엇을 덮는 현상이죠? 달이 태양을 덮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태양은 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왕이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달은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왕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신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백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달이 해를 덮는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신하가, 백성이 왕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바로 쿠데타나 반정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족의 문화권에서는
바로 태양 속에 삼조고와 같은 현조를 그리는 거를 무엇을 나타낸 걸로 보냐면은 태양의 흑점을 나타낸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흑점 역시 군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가리는 거예요?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중국 지역에서도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주로 어느 문화권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족의 문화권이 아니라 동이족의 문화권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자체를 태양을 가리는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태양의 흑점을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태양을 가리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뭘로만 표현한 거예요? 둥근 원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둥근 원만으로 표현했다라는 거는 이거 명나라 때의 일기예요. 명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종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원만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한족의 문화권에서는 태양을 뭐의 상징으로만 인식한 거예요? 완전한 뭐로만 인식한 겁니까? 음양 중 완전한 양으로만 인식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경우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안에 삼조고와 같은 현조가 표현된 일상문은 제가 주로 어느 문화권에 나타난다 그랬죠? 이제 예, 동이족의 문화권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족의 문화권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중원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원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구려와 인접한 아니면 동이족의 이동 경로라든지 그들의 생활 영역에 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령성 경우도 어디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냐면은 중원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해 속의 삼족으로 표현된 일상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족의 문화권에서는 둥근 원만으로 태양을 표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일상문을. 그거는 태양을 뭐의 상징만으로 인식한 거예요? 예, 양의 상징만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 동이족의 문화권에서는 태양 안에 삼조고와 같은 검은 새를 집어넣어서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은 일반적으로 뭐의 상징이에요? 양의 상징이죠. 그러면 태양을 표현할 때는 만약에 색깔을 칠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색을 칠하죠? 붉은색을 칠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삼조고와 같은 검은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검다라는 거는 붉은색하고 서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색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뭐가 있습니까? 밝음, 그 다음에 삶, 뭐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그러면 검은색 하면 어둠, 죽음, 뭐 음양 중 음을 상징하죠. 그러면 왜 동이족의 문화권에서는 왜 그냥 둥근 원만으로도 태양을 표현할 수 있는데 둥근 원 안에 그렇게 상반된 현조, 삼조고와 같은 새를 왜 집어넣어서 표현했는가? 결국 태양을 뭐로만 인식한 게 아니에요. 태양을 양의 상징만으로 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양과 음이 반복되는 영원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머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뭘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완전한 양으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도 함축되어 있다. 어둠도 음도 같이 함축되어 있다. 결국은 밝음, 양, 뭐 이런 건 생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둠, 음이라는 건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과 생성과 소멸 이런 것들이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생성과 소멸은 결국 경계 없는 동반자라는 그러한 우주론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락과 재화에 대한 의미 고찰은 이제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왜 삼조고와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이 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기능해 왔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고구려 고분벽화의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떠한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고 뭔가를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고구려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걸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기능해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시기에 자주적인 천화관을 표방했던 시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통일신라 시대 때는 단 한 점도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을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가 어떻게 해서 통일을 했어요? 자력에 의해서 통일을 한 게 아니라 당나라 세력을 의해서 삼국을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통일신라 시대는 그렇게 자주성이 강했던 시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많이 의존했어요? 당에 많이 의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냐면은 우리가 한족의 문화권에 많이 영향을 받고 또 그런 거에 많이 동화되어 있었던 시기는 주로 일상문을 표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둥근 원만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적이었거나 아니면 자주적은 아니었지만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뭐가 고양될 때 자주의식이 고양될 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종반정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합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들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자주적인 천하관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고구려. 특히 고구려가 최전성기가 언제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입니다. 바로 5세기 고분에는 주로 이렇게 날개를 접고 있는 그런 햇속의 삼족으로 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이거 지간국사 현묘탑인데 이거는 원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도상이 있는 거는 그 개성의 현화사 탑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란 침략 이후에 우리의 자주의식이 고양됐을 때 많이 등장합니다. 거란 침입 때 누가 활약을 하냐면은 서희 장군이 활약을 해서 이제 물리치잖아요. 그때 그 거란의 장수 소선을 오고 서로 단판을 질 때 그 서희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래서 원래 너희 거란의 그 땅도 원래는 어디의 땅이었다? 고려의 땅, 고구려의 땅이었다. 얘기하면서 이제 단판을 짓는 내용에서도 그러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어떤 시기에 주로 많이 등장한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화되는 시점에 주로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그런 도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거는 바로 어느 시대냐면은요, 최씨 무인 정권 시대입니다.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몽고 항쟁기입니다. 그래서 몽고의 침탈 속에서 우리가 자주의식이 고양됐던 시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 그 다음에 비록 서구 열강의 침탈 과정 속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몰락해 갔지만 마지막 끝자락을 잡고 다시 한번 그 몸부림치던 시기, 바로 대한제국 시기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치자의 합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를 쭉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태양과 그 현조 삼조고화를 결합한 그러한 도상은 우리가 자주적이었거나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본다 그러면 국난이나 정치적인 혼란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면 뭐가 온다는 밝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상징으로만 본 게 아니라 뭐예요? 음과 양이 교차되는 그런 어떤 그 태양을 그렇게 인식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이어온 원동력은 바로 해 속의 삼조고가 지니고 있는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절망의 순간에 절망만을 노래한 게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무엇을 노래했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태양과 관련해 갖고 굉장히 감동 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그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 있게 봤거든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뭐였냐면은 두 여종, 하나는 이제 여종이고 하나는 어린 여종이 서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린 여종이 저기 여자 노비한테 우리는 언제나 저 태양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어린 여종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태양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린 여종이 우리는 한 번도 태양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태양이 우리의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한 번도 태양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양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엔딩의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제 조그만 소원인데 아직 이루지를 못했는데 그 작가를 언제 한번 만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의도로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기회가 안 됐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양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왕권의 상징이라 그랬죠. 왕권의 상징이지만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만 추구합니까? 밝은 것만 찾아서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부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무지무지 어때요?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강해요? 빛이 너무 강해서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두 여자 노비가 한 말 속에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진정으로 태양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태양을 가질 수 있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삼조고가 결국은 태양의 좋은 기운을 뭐예요? 이 지상에 전해서 우리들한테 광명을 주고 농경의 풍요를 주고 그런 어떤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삼조고와 같이 이 세상에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신저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잘 나가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는 결국 절망의 순간에 절망을 노래한 게 아니라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결국 해가 진다라는 거는 단순히 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뜨기 위해 무엇을 전제로 다음 날 다시 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점을 찍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또 그 정점을 찍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그러한 도상, 일상문이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런 강의를 뭐 몇 번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내 자신한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을 받았을 때는 제가 머리로 공부해서 받았지만 앞으로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전할 때는 단순하게 머리로 공부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